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어느 쪽에다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죠? 시, 도지사나 누구? 대도시 시장이 지정을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지정할 수 있는 5가지. 자, 첫째 어떤 경우죠? 첫째, 국가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이 있었던 요청. 세 번째는 제한이죠. 누가 제한하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에 면적 얼마 이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구역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마지막 5번째, 천재지변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죠. 이 경우입니다. 5가지. 자, 첫째 간단하게 뭐예요? 필요. 두 번째 요청. 세 번째 제한. 네 번째 협의. 5번째 긴급. 이 5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맞는 것은 몇 개냐 말이죠.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좋죠. 2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면적 20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요청. 좋죠. 면적 따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면적 안 따집니다. 요청에는 면적이 없어요.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이 면적 50만 제곱미터인 국가구역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 출연기관이죠. 면적 얼마? 30만 이상이죠. 국가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제한 좋습니다. 이때는 30만 이상이어야 돼. 네 번째,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장이 지정한다는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있을 때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면서 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면적 100만 제곱미터일 때는 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대통령 영의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기업과 밀접한 관리 있는 도시개발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좋죠. 대통령 영의자는 정부 출연기관 30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6번, 지방공사의 장이 면적 100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사의 장은 요청을 못하죠. 자, 항상 우리가 용어상 요청은 행정관청이 한다고 그랬어요. 행정관청. 지금 지방공사는 행정관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청 못합니다. 7번,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 좋죠. 그렇다면 맞는 것은 1번, 2번, 3번, 5번, 7번. 몇 개? 5개죠. 5개. 근데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서로 어떻습니까? 지금 6번도 헷갈릴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2번도 헷갈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지정하는 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많이 출제했던 문제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주민 의견 정치한 공고된 지역. 첫 번째 밑줄 그어보세요. 공고된 지역.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 둘에서 개발이 허가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빠르지 못한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다 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신도시를 갖다 지정하게 되면은 신도시 지정에서 각종 투기꾼들이 투기를 일삼게 되죠.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 허가입니다. 그럼 개발이 허가 두 번째 나오고 있죠. 아까는 국토개발법상 개발이 허가고 이번은 도시개발법상 개발이 허가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가 공고된 지역이야. 공고된 지역.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여러분 유의할 점이 전에는 신도시가 지정이 돼야만이 허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에 투기꾼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신도시가 발표될 것 같다 하고 언론에 보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미리서 투기하는 사람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개발구역 지정되기 전이라도 여기다 신도시를 지정하겠다. 주민의 의견 정치를 위한 공고만 되면
이 지역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어디 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공고만 되면 그 지역 내에서는 앞으로 일정한 투기가 근절되고 하지 못한다 말이죠. 그런 행위를 할 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야. 개발행위 허가. 이때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때 개발행위 몇 가지를 얘기한다? 7가지를 말합니다.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5개 지역 장애계 허가를 받습니다. 어디만 빠진다? 세종시만 빠지죠. 목적은 뭐다? 목적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내에서 A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첫째 뭐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목의 벌채식재 7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고 건축물의 건축 등이죠. 이때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 들어갔잖아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바르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는다. 아주 좋아요. 자 누가 빠졌죠? 특별자치시장이 빠졌죠. 세종시는 빠진다는 기억해야 됩니다. 국토개법에서 6개 지역장, 개발법에서 5개 지역장. 2번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행위에 관해서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허가를 받아야 되죠. 왜? 보세요. 있던 건축물 크게 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평가 금액이 달라져가지고 보상금이 더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3번 6개 지역장은 이런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되죠.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항상 시행자 의견 정치. 4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은 응급조치라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좋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 5번 허가를 받은 행위로서 개발구역 지정 시 당시 이미 허가를 받은 행위에 관해서는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이들은 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있는 날부터 얼마이네? 30일 이내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역시 기득권 보호죠. 이미 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해버린 사람은 그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얼마 이내? 30일 이내 신고만 해라. 30일 이내 신고만 하고 사업을 계속해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득권 보호는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몇 번? 2번 되겠네요. 자 15번은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도시개발 조합 가장 맞는 것은 여러분 일단 우리 공법에서 가장 우리가 출제가 유력시던 시 조합 문제입니다. 이 조합은 출제 빈도 몇 프로라고요? 무려 40문제 가운데서 작년 기준에서 조합이 4문제 나왔잖아요. 4문제 그럼 몇 프로? 10%야. 그만큼 조합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조합이 나왔다면 그 문제는 전부 다 정답을 잡아줘야 돼요. 조합은 적어도 3문제, 많게는 태우고 4문제까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조합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 자 맞는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에 한다. 여러분 신도시가 발되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모든 토지 소유자입니다. 동의 여부 불문한다고 그랬죠. 동의 묻지 않습니다. 단 누구는 안 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만 돼요. 2번 조합은 시장군수에게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 등기한테 선입한다. 조합은 설립 인가만 받아서 선입되는 설립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등기는 좋은데 인가를 누구한테 받아?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인가를 누구한테 받는다? 보세요. 여러분 도시개발법에서 인가가 3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인가. 여기서 조합 설립 인가와 실시계획 인가는 지정권자한테 받는 지정권자. 환지계획 인가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아요. 그렇죠? 시장, 군수가 아니잖아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3번 조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것을 제약하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 조합이 아니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번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는 감사 못해요. 감사는 이사 못합니다. 하나 그만둬야 돼. 5번
대의원회는 의무기관으로서 대의원은 조합원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좋죠. 여러분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둬야 된다 아니라 둘 수 있다. 개발법에서는 둘 수 있다. 정비법에서는 두어야 한다. 이때 대의원수는 조합원수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5번 좋습니다. 그래서 15번 5번. 자 16번 갑니다. 다음 중 수용 사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 좀 맞는 것은 자 토지 수용이죠.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법과 환지 방법이 있는데 수용 방법이 토지 수용 문제 한 번씩 꼭 출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토지 수용. 자 여기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여기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수용해야 되죠. 강제 수용해야 됩니다. 이 수용입니다. 항상 수용이 나오면 여러분 키포인트 이것만 기하세요. 우리 공법에서 수용은 총 4번 나온다. 도시원계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그렇죠? 그리고 수용이 나올 때마다 항상 신경 쓰는 이겁니다. 첫째, 수용의 주체가 누구냐. 두 번째, 수용에 특별한 조건이 있느냐. 세 번째, 수용의 시기. 네 번째, 보상 방법. 보상 방법. 항상 이걸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시개발법에서 타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굽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누구만 지어되고? 조합만 지어되고. 조합은 수용 방법으로 사업을 못해. 조합이 사업을 한다면 100% 환지 방식이야. 그러니까 조합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인 타인 토지 수용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점은 조합을 제외한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얘기 없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타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걸로 보라고 그랬죠. 맞는 걸로. 두 번째, 수용의 조건. 민간 사업 시행자가 타인 토지를 수용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다. 느낌, 필이 필요하다. 필. 민간 사업 시행자 사업을 확실하게 해낼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 타인 토지 수용할 때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 이거였죠. 민간 사업 시행자. 세 번째, 수용의 시기는 언제다.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네 번째, 보상 방법은 사전에 현금 보상이죠. 그러나 사업이 끝나고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줄 수도 있죠. 이게 토지 상환 채권 발행입니다. 이 네 가지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보시면 맞는 거 1번.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시행자가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의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틀렸네. 3분의 2, 2분의 1입니다. 2번.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는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합니다. 국공유 면적을 포함을 해요. 3번.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고시에 있는 것을 본다. 아니죠. 뭐를?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부 목록이 고시되면 사업 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세부 목록. 4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는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이죠.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해 미리 국토교통부장 승인을 받는다. 여러분 토지 상환 채권 발행 누구의 승인 받아야 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5번.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지정권자 승인으로 당해 대금의 전분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선수금 제도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예? 첫째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두 번째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땅을 갖다 수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수용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성공의 관건이 뭐라고 그랬네? 관건. 엄청난 보상금의 부담이야. 이 보상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는 것이 사업의 성공의 관건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가장 큰 관건이 뭐죠? 환지 방법으로 사업을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이건 보통 토지소유나 조합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은 문제가 안 돼요. 뭐가? 사업 시행? 비용이 문제입니다. 비용. 그렇죠? 그래서 이 보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법을 할 때 두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대체? 첫째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는 거죠. 토지산 채권은 타인 토지를 수용하고 사진을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사업이 모두 끝나고 토지나 건물을 주겠다. 이게 토지산 채권 발행이고,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이겁니다. 선수금제도. 분양하고 받을 돈 미리서 받겠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여기는 항상 뭐 보냐?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지정권자의 승인. 자, 그래서 수용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최대 관건은 보상금이다. 이 보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토지산 채권과 선수금제도가 있다. 둘 다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에 환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가 있죠. 무슨 제도? 네? 채비지 제도. 채비지 보류지. 네. 채비지 제도는 환지 방식에서만 나오는 제도야. 사업 시행 비용에 쓸 땅을 남겨놨다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뒤에 가면 감가보상금이 있죠. 감가보상금. 이런 제도도 환지 방식에서만 나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관건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5번 시행자는 거기 선승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되겠죠. 자, 17번은 환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신도시를 환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말이죠. 환지 계획의 특례 문제에서 한 문제가 거의 나올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 환지 계획 특례면 거의 문제가 뭐가 나오냐? 환지 부지정처분이 나오든가 입체 환지처분이 나올 거야. 환지 부지정처분, 입체 환지처분. 자, 그럼 먼저 1번 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경우 환지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으로서 인가를 받는다. 자, 여러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 시행자는 환지계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행자는 그러면 절대 안 돼. 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의 행정관청의 제일 말단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인가받아? 행정관청 안 받아. 명심하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비행정관청인 사업 시행자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나 행정청 시행자 환지계를 청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이름하고 알리고 관계 서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됩니다. 3번 입체환지 처분을 받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입체환지 신청기간 안에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 시행자의 입체환지를 신청해야 된다. 자, 입체환지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당권. 이런 경우에 A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 시행자 사업이 끝나고 땅을 줘야 될 텐데 땅을 주지 않고 뭐를 준다? 여기서 도시개발사 무슨 위해서? 원활한 시행.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입니다. 누구? 신청을 받아. 누구의 신청을 받는다?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신청지도 없으면 작년 재작년부터 바뀐 제도입니다. 이때 신청을 할 때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토지 대신에 뭐를 준다?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의 공유 지분,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 대신에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을 주는 것을 입체환지, 평면환지 입체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저당권 어떻게 되죠? 저당권은 몇? 저당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은 그대로 어떻게 된다? 이전하죠. 이전. 어디로?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은 언제? 환첨은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죠? 자, 이게 입찰처분입니다. 그럼 앞으로 입찰처분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에서 뭐해서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뭘 받아서 반드시 토지나 건축물에 신청을 받아서 이때 뭐는 필요 없다? 동의는 필요 없다.
토지세는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 공유 지분을 준다. 이때 저당권을 소멸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 공유 지분을 이전한다. 언제? 환점 공고일 다음 날. 오늘은 여기까지 1차 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더 깊어질 거야. 여기서는 이제 입주한지 할 때 이 토지 소유자고 건축물 소유자가 입주한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입주한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한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또 하나 뒤에 가면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 토지 소유자가 쥐꼬리만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아파트 주세요 신청했을 때 땅을 줘야 되는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3회 문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주한 기본적인 내용 일단 이것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입주한지 처분을 받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입주한지 신청 기간 안에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4번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거나 신청해서 환지 부지정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맞나요? 자, 요거 이게 바로 뭐야? 환지 부지정 처분이죠. 자, 이 환지 부지정 처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C의 토지 위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은 뭘 가지고 있다?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 을은 뭘 가지고 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이 끝나면 땅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동의 신청해서 환지 부지정 처분을 받는다는 얘기죠. 부지정 처분. 자, 그러면 정확하게 먼저 C가 땅을 받지 않고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 땅이 싫으니까 그냥 떠나겠다. 그러면 떠나겠다면 여기서 우리가 동의 신청해서 환지 부지정 처분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동의는 누구의 동의를 받느냐는 겁니다. 동의는 누구의 동의를 받느냐? 누구의 동의를 받죠? 여기 토지 소유자하고 누구? 여기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습니다. 임차권자 등. 갑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C가 떠날 수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때 떠날 때 뭘 받는다? 청산금을 지급받죠. 이때 청산금 지급 시기가 언제죠? 청산금 지급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가능하죠. 이때 지급할 때 청산금을 결정하면 됩니다. 지급할 때 청산금을 결정하면 된다. 그러면 C는 돈을 받아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당권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저당권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저당권자는 이 사람 받기는 뭐를? 청산금을 뭐 한다? 압류해버립니다. 청산금을 압류해버리면 여기서 뭐가 인정되죠? 물상 대위가 인정되죠. 즉 저당권의 효력은 그 대체물 위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 C가 받게 될 청산금을 압류해버리면 저당권자가 청산금을 최우선 편집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당권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세요. 그러면 C하고 갑에게 이제 환지 부지정 처분을 하는 거죠. 이때 시행자가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죠? 야, 내가 청산금 줄 테니까 너 언제부터 이 토지 사용하지 말라고 기일을 정하여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 시행자는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마지막. 그럼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됐어요. 신도시가 개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땅을 받는데 C는 이미 떠나버렸죠. C가 떠나버리고 나면 갑은 어떻게 되죠? 이게 환지 부지정 토지 위의 권리죠. 환지 부지정 토지의 권리는 따라갈 데가 없죠. 따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 권리가 소멸합니다. 언제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왜? 한쯤 공고일 다음 날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게 환지 부지정 처분이야. 그럼 환지 부지정 처분 나올 수 있는 문제. 자, 첫째, 동의는 누구의 동의를 받는다?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는다. 누구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청산금을 뭐 할 수 있다? 압류하면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이때 청산금은 언제 지급할 수 있다? 환심은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언제 결정한다? 지급할 때, 교부할 때 결정한다. 그럼 사업시행자 뭘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럼 환지 부지정 토지의 권리는 어떻게 되냐? 사업이 모두 끝나면
소멸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됐죠? 이게 환지 부지정처분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면 환지 부지정처분 절대 틀린 문제 없어요. 완벽한 환지 부지정처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입추환지 처분하고 환지 부지정처분 출제가 자주 된다고 해서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 저당권자 동의는 필요 없다. 좋습니다. 5번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정상을 교부할 수 있다. 좋죠? 전이라도.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18번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시행제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환지 처분 효과.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죠? 자, 여기서 환지 처분을 합니다. 사업이 끝나고. 환지 처분은 시행자가 어떻게 하느냐? 통지 그리고 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통지 공고. 누가? 사업 시행자가. 그럼 환점의 효과는 언제 발생하죠?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환점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환점은 공고일 다음 날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점 효과를 이렇게 하죠. 뭐를?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뭐한다? 본다 이겁니다. 자, 환지처분 환점은 공고일 다음 날부터 뭐를? 환지를 종전토 본다. 새로운 이번에 환지를 옛날 땅으로 봐준다는 얘기죠.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그러면 우리 법에는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라고까지만 규정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은 우리 몫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한다? 환지를 옛날 땅으로 봐준다는 것은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그대로 뭐한다?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원칙이죠. 이전한다. 언제? 환점 공고일 탑니다. 근데 문제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는 이전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네. 이전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다? 이전하지 않는 것은 종전토지 그냥 뭐하거나 존속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리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전하지 않는 권리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뭐가 있죠? 요거 환지 부지정 토지 위의 권리. 아까 소멸한다고 그랬죠. 언제? 공고일이 끝나는 때. 두 번째 지역권. 지역권은 절대 이전하지 않죠. 지역권은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역권은 종전토지 그대로 존속합니다. 단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합니다. 언제? 공고일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지역권은 원칙은 존속, 예외가 소멸. 세 번째는 뭐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뭐 하는 거? 종전토지 전속하는 거.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라도 전속하지 않는 것은 이전한다는 얘기죠. 전속하지 않는 것은 이전한다. 이 이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경제적 가치를 목적한 재판상 처분이라고 그랬죠. 경제적 가치를 목적한 재판상 처분은 돈 받는 것이 주목적인 법원의 처분입니다.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은 이전한다고 그랬죠. 자, 이겁니다. 요만 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른 거 물어봤네. 맞는 1번.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 동그라미. 전속이 꼭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전하지 않습니다. 전속은. 다른 말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2번. 이럴 경우 경제적 가치를 수반한 재판상 처분으로서 가압류, 압류 처분 등 환지로 이전되지 않는다. 아니라 이전하죠.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전한다. 여러분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준 돈 받으려면 끈질게 해야 되죠. 끝까지 쫓아대자 발을 똥말똥 그러잖아요. 그래서 따라다녀야 됩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란 지역권은 환지로 이전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이전하지 않죠. 지역권은 이전하지 않죠. 좋습니다. 4번. 3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은 지역권은 환점은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에 뭐한다? 소멸.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이죠. 5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점은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소멸한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이거죠. 이거는 언제? 환지점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끝나는 때 소멸.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 맞는 것은 3번 정답 되겠네요. 3번. 자, 19번 이제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죠. 잘못된 것을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 정비사업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6개가 있죠. 6개 사업 시행 방식을 물은 문제가 거의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유의할 점은 보세요.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 몇 가지가 있어? 5가지 방식. 모든 방식이 다 가능하죠. 모든 방식이 다 가능해. 자, 계량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계 방식, 혼용 방식. 그렇죠, 혼용 방식. 그다음에 여러분 환지 방식. 환지가 안 되는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무슨 사업? 자, 첫째 환지 안 되는 거. 재건축 환지 안 됩니다. 재건축은 땅을 주는 게 없죠. 또 뭐? 주거환경 관리사업 안 되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전면 철거를 안 하잖아.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관리처분계 방식, 환지 방식 2가지가 모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렇죠? 이 3가지는 환지가 안 됩니다. 특히 여기 주거환경 관리사업 있죠? 이 사업은 이건 관리처분 방식도 안 되고 환지도 안 돼.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전면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땅을 준다든가 뭐 주택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관리처분계 방식, 환지 방식 모두 안 되는 것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고 환지가 안 되는 것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거 물어봤네.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와 정비기관 안에서 정비기 방식을 서로 설치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재 서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좋죠. 그렇죠? 이 경우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순간 2종 일반 주거지에 간주되죠. 네? 개량 방식 2종 일반 주거 간주됩니다. 그럼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좋죠. 3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업 안에서 관리처분계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에서 공급하는 방법.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관리처분계 방식 가능하죠. 4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지는 재건축이 안 됐죠. 5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 자, 여러분 유일하게 도시환경 정비사업 말이죠. 건축물을 공급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보면 주택을 주는 게 아니고 상가, 건물 주는 겁니다. 건물.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 토지 등 소유자,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죠. 우리가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자 선정식이죠. 시공자 선정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업이 급진전되잖아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조합은 시공자를 항상 어디서 선정한다? 조합 설립 인가호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호. 추진위원회 당에서 시공자 선정하면 무효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호.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 도시환경 정비사업 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사업 시행 인가호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호. 세 번째,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 있죠.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호입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호.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시행인가와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호입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읽어보세요. 대표에 맞는 거 보세요.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물론 시공자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죠. 다시 한번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이 표현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왜? 경쟁 입찰. 원칙은 경쟁 입찰이지만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일 때는 경쟁 입찰하지 않고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기억하세요. 21번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틀린 거. 자, 이 정비구역 지정 과정이 우리 이제 그 다른 교재에서 오류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게 법이 바뀌고 그러면서. 잘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정비기원 시장호수구청이나 지정 신청에 의해서 지방도시의 심을 거쳐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가 지정한다. 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고 직접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됐죠?
아주 깔끔하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 문제가. 그러니까 시장 군수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정비구역 지정하잖아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뭘 수립해야 돼? 정비계획 수립해야 돼. 근데 정비계획 수립권자 누구죠? 정비 수립권자 시장 군수야. 그런데 아시죠? 이때 시장군수 그냥 시장군수 착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누구다?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그다음에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얘들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시장 군수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은 어떻게 지정하냐? 그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한테? 특별 시장, 광역 시장 또 누구? 도지사에게 정비 계획 지정 신청하는 거야.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시장은 도지사한테. 그러면 이들이 정비 계획을 지정해. 그렇죠? 그러나 누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누구까지? 대도시 시장까지는 지정 신청을 안 하고 그들이 직접 지정한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지정하냐?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비계획은 절대 누구는 지정 못해? 국장은 지정 못합니다. 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은 시장으로서 수립한다. 그렇죠? 그 중에서 누구? 시장구 수구청장 특별시장 화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계획 지정 신청해서 특별시장 화시장 도지사 지정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 지정한다. 결론적으로 정비계획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누구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장 아주 좋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번 시장호수 전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비계획을 이 이상의 후유로 분할 지정 신청할 수 있죠. 분할. 3번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계획 및 지구단위 결정을 본다. 자 3번 문장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 문장을 보면 문제집이 이렇게 많이 썼죠. 뭐라고? 보세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결정을 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 맞다고 해서 틀리다고 했어요. 틀린다고 그랬죠. 반드시 여기처럼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이 전제 조건이 꼭 붙어야 돼요.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로 결정을 시된 것으로 봅니다. 4번 정비계획 진입로 설치를 해서 필요한 경우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를 함께 지정할 수도 있고요. 5번 도시군 계획사업의 일종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의해서 지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정비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5가지 있죠? 6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네 번째 내용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기를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 여기를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 여기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입안 결정하죠. 그럼 여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신도시를 지정하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를 지정하죠. 지정하는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고요. 예? 왜? 어떻게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어떻게? 지방도시는 힘을 거쳐서 그냥 지정해버리잖아요. 만약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있다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야. 아까 공부했던 입안, 의견, 정치, 협의, 심의, 결정 이렇게 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은 절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군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잘못됐습니다. 자 22번은 관리처분계 내용이죠. 자 여러분 22번 관리처분계 내용도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관리처분계 내용은 한 문제 출제가 돼요. 그러면 관리처분계 내용은 이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분양을 해주겠다는 계획이죠. 분양을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 몇 번 잡으셨나요? 정답 몇 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개발법에서 환지계획의 내용 5가지,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 내용 7가지 이건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관리처분계획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뭐야?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첫째, 분양 설계. 언제를 기준으로 분양 설계하느냐. 두 번째, 분양 대상자. 누가 받느냐. 세 번째, 분양가. 네 번째, 종전가. 다섯 번째, 사업비. 여섯 번째, 기타 권리 명세. 일곱 번째, 손실 보호사 관련 세입자별 권리 명세 및 평가. 일곱 번째 크게 중요하잖아. 여섯 가지만 기억이 되죠. 첫째 뭐라고?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 분양가, 종전가, 사업비, 기타 권리 명세.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 다 맞네 거기. 네, 1번 분양 설계, 분양 신청 종료 기준. 2번 분양 대상자 주소 선명. 3번 분양 대상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해. 4번 분양 대상이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및 관리 처분기 인가 시행된 날, 단 사업시 인가전에 철거된 경우 철거 허가받는 날 기준한 가격. 이게 틀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암기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잖아. 에? 이거 종전가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해 줘? 관리 처분기 기준? 그럼 관리 처분기 기준까지 뭐 가격이 올 때까지 올라가지고 거기서 평가해 줘? 그럼 여러분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종전 토지나 건축물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써요?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이잖아.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그리고 뒤에 가로가 또 꼭 나와야 되죠. 개정된 거.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시 인가전에 건축물이 철거돼 버린 경우는 철거 허가받은 날 기준. 이 조건 가지고 꼭 붙어야 돼. 그래서 틀린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해 준다고요. 단 사업시 인가전에 철거됐다. 그러면 철거 허가받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분양 대상자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 좋습니다.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은 23번은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비교입니다. 역시 여러분 정비법에서 6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네? 자, 정비법에서 나오는 문제. 첫째, 조합 문제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조합 문제 한 문제 나와요. 두 번째, 관리 처분기 한 문제 나와요. 그렇죠? 세 번째,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 거의 나옵니다. 재건축. 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항상 뜨거운 화두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요즘 부동산 시장 굉장히 뜨고 있는 거 재건축 때문이죠. 그렇죠? 서울에 지금 이제 현재 부동산 굉장히 뜨고 있는 이게 작년 연말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굉장히 지금 이제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 거의 나오는데 재건축 관련된 문제 나오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 나온다든가 재건축의 특징이 나온다든가 안전 진단이 나오든가 이런 거 다뤘죠. 자, 맞는 거 물어봤어. 1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밖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2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사업 시행을 위해 임시 수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사업이다. 맞나요? 여기 보세요. 제일 잘 들어보세요.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내에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위해서 임시 수용이나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참 좋은 얘기 같잖아요. 다시 한번요.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위해서 임시 수용이나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네?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 사업은 이 의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만 의무사항이야. 나머지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극빈층, 재건축, 서민층 두 개만. 재건축 다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있는 집안이라고 그랬죠. 신경 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 개. 이 임시 수용 조치입니다. 그다음 3번 재개발 사업 조합과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통해 전혀 다르죠. 자 보세요. 재개발은 누가 조합원 됩니까? 자,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정비구역 안에 땅만 가지고 있어도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지상권자도 조합원 됩니다. 또 동의 불문합니다. 동의했던 한테 상관없어요. 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누구? 건축물 및 부속 토지자, 건축물 및 부속 토지자,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지상권자는 안 돼. 나 대지 소유자 안 돼. 건축물 소유자 안 돼. 건축물 소유자나 토지사는 현금 청산입니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자 그리고 동의
한자만. 재건축은 동의 한자만 좋아하면 됩니다. 이게 재건축의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개발은 땅만 가지고서 조합은, 건물만 가지고서 조합은, 지상권으로 조합은. 재건축은 땅과 건물을, 주택과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조합은 되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현금 청산이다. 그렇죠. 재개발은 동의했든 안 했든 상관없다. 재건축은 동의 한자만. 중요한 차이 있습니다. 5번 재개발 사업과 지원서 모두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 순환 정비 사업은 모든 정비 사업에서 가능합니다. 순환 정비 사업.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 5번밖에 없겠죠. 24번 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방법 설명이다. 이 중 가장 바르지 못하는 것은, 올해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이제 아까 관리처분기 내용 일종인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관리처분기 3문제 나올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관리처분 아까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몇 번? 아까 22번이죠. 이 내용이 나오든가 아니면 주택 공급 방법 24번 이게 나오든가. 특히 24번 왜? 작년 2014년 12월 29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에서도 재건축에서 3주택까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이게 개정되어 지금 이제 부동산이 뜨겁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바르지 않은 거 1번.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나 2인 이상의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는 원칙으로 한다. 좋죠. 그렇죠. 원칙으로 한다. 2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인 경우 3주택 이하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맞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거기가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라면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은 몇 주택까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맞지 틀려? 지금 재건축 사업은 과밀 억제권역만 아니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만큼 다 봤죠? 여러분 과밀 억제권 아니니까 여러분 재건축 하려면 가지고 있는 다 봤잖아요. 서울에서는 어떻게 받았어? 과밀 억제권 하나만 받았었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개정된 내용이잖아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라 하더라도 투기 과열지구만 아니라면 재건축 사업 몇 주택까지? 3주택까지. 3주택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 이게 이번 12월 개정된 내용이죠. 요게. 그래서 지금 현재 과밀 억제권이면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 투기 과열지구가 없죠.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재건축 3주택까지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말에 개정된 겁니다. 과밀 억제권역이 하더라도 어디만 하면 투기 과열지구만 아니면 몇 주택까지? 3주택까지. 그러니까 저는 3주택, 여러분은 가지는 만큼 다. 그렇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요 개정된 거 잘 기억하세요. 3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등의 가격 범위 또는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그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얼마?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해야 되죠. 이때 이 소형주택은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부터 몇 년간? 3년간 전매가 금지되지. 3년간. 그렇죠? 이게 2주택 공급이죠. 이건 작년에 있던 거였죠. 4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 후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 공급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는 수만큼. 5번.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개발 사업을 할지라도 소유하고 있는 만큼은 다 받죠? 그렇죠. 근로자 숙소, 기숙사라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2주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있는 몇 개인데 하나인데 뭐가? 토지 등의 가격이 너무 높다든가 주거 전용 면적이 주택의 전용 면적이 넓다든가 그러면 그 보면서 2주택까지 주되 단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로 주고 2주택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되죠. 자, 그다음 3주택 과밀억제권역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재건축 3주택까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만큼 다 가지고 있는 만큼 다 받는 경우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과밀억제권이 아닌 경우 재건축 사업.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는 재개발하든 재건축 다 받아. 세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누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질 만큼 다 줍니다. 다 줘. 자, 이 문제 잘 이해하세요. 자, 25번 이제 건축법인데 건축법 용어정입니다. 맞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맞는 거. 몇 번 찍으셨나요? 1번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을 말하며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층은 층수와 용적률을 쓴 제대죠. 연면적이 쓴 범례입니다. 자, 2번 주요 구조 벽, 기둥, 바닥, 부호, 지붕, 주계단 틀렸죠? 자, 주요 구조 보면 내력, 벽. 두 번째 기둥. 그런데 사익 기둥 제외 나왔어야 돼. 사익 기둥 제외라고 나왔어야 된다고요. 첫째는 내력벽이라고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기둥 가로치고 사익 기둥 제외. 바닥 최하층 바닥 제외. 보 작은 보 제외. 지붕이 아니 지붕 틀. 지붕 틀. 주계단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다시 한번 내력 벽 두 번째 기둥 단 사익 기둥 제외. 바닥 최하층 바닥 제외. 보 작은 보 제외. 지붕 틀. 그다음에 주계단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3번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에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보는 수평 형태입니다. 자, 건축 면적은 건축 무례 면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형태형 면적입니다.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입니다. 그다음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면 지하층 면적은 포함. 연면적이니까.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합계잖아요. 그죠?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합계야. 단 용적률 산정할 땐 연면적 지하층을 지키죠. 5번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좋습니다. 당해 건축물 상단.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은 어디냐? 옥상 바닥을 말해. 옥상 바닥. 그래서 맞는 것은 5번 되겠습니다. 26번 대수선 해당하는 거. 몇 번 잡으셨죠? 평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기하는 거 되나요? 자, 내력 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기했으면 대선이죠. 내력 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벽 안 되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 증설, 해체, 수선 변기했으면 대선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피난기나 특별피난기는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아니잖아요. 주요구조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난기란 특별피난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계단, 피난기단, 특별피난기단. 세 번째, 기존 건축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이거 뭐야? 용도 변경이지. 네 번째, 기둥과 지붕 틀을 동시에 두 개 수선한 거. 적어도 보세요. 기둥이나 지붕 틀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했어요. 수선 변경 3개 있어요. 다섯 번째, 미관존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 아니고 미관존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 또는 담장. 건물 외부 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겁니다. 외부 색채는 빠지죠. 그래서 대수는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28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 맞는 거 몇 번 잡았나요? (1번)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맞아 틀려? 좋은 것 같은데?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그렇습니다. 허가권자가 아니야. 왜냐? 보세요. 허가권자는 원칙적 허가권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예외적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거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용도 변경 허가 신고하는 게 절대 없어. 항상 원칙적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2번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된다.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3번 특별시에서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구의 용도를 변경하고 있죠. 그럼 무슨 상이야? 허가상이죠. 누구한테? 특별시니까 누구? 구청장이라고요. 구청장. 특별시장이 아니라고요. 4번 동일한 시설구 내 모든 용도 변경의 경우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 수구제, 건축물 대장, 기재령 변경 신청을 한다. 맞나요? 자, 요거죠. 같은 시설구 내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기재상 변경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경우 두 가지 있었죠. 첫째마다 같은 호 간의 용도 변경이지. 같은 호. 두 번째 뭐야? 근생 상호간이죠. 근린생활 상호의 용도 변경. 이건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합니다. 이제 다음에 계속 문제 나올 텐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상 신고하면 자 보세요. 앞으로 허가상은 이렇게, 신고상은 이렇게, 같은 시설구 때는 이렇게 하는데 같은 시설을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표시해 시험지에다 항상.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하는 거, 안 하는 경우 두 가지. 그렇죠? 이 문제 키포인트 앞으로. 그래서 모든 잘못됐습니다. 5번 허가 신고 대상의 용도 변경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얼마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허가 대상 용도 변경 경우로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건축사 해야 된다. 허가 신고사항 중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은 사용 승인, 허가사항 중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사 설계입니다. 건축사 설계. 자, 그래서 만난 것은 5번 되겠습니다. 28번은 도시군계 시설부진에서 가설건축물이죠. 여러분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있잖아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시설부진에다가 2년이 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야. 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조건은 뭡니까? 사업 시행 3개월 전까지 보호상 없이 철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건축해야 돼? 1번 2번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 철공 아니야 되죠. 목재로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층수는 3층이어야 되고 존치기간은 3년이 됩니다.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전부 다 3년이네. 단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럼 5번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않아야 되고, 1번 무슨 목적이?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